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에 맞서 세계 각국이 미국 없는 무역 협정 그리고 안보 독립 태세에 돌입했죠. 이 틈을 타서 중국은 존재감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일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취한 조치가 관세 폭탄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계속 동결시키고 있는데요. 그 부정적 여파가 마약, 독재, 보건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2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좀 많이 적응이 되셨습니까? 아직은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하실만 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그냥 시간이 오니까 잘 가서 그냥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이전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관찰자 시점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근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캐나다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취임하자마자 첫 순방 국가로 유럽을 선택하고 이틀 만에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났고요. 이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제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 더 협력하자 이런 뜻을 모았는데 지금 유럽은 탈미국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다자간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지금 최대 상품 교역국인 인도하고 올해 안에 이제 FTA 협상을 매듭을 짓기로 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은 미국의 정말 아주 끈끈한 동맹국들이지만 관세 전쟁에서는 미국한테 절대 끌려가지만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두드려맞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이런 부분들이 또 중국에게는 굉장히 또 웃음짓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제 비춰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신나는 건 중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울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균열이 발생하면 벌어지는 건 틈새인데 네. 중국이 틈새 공략에 들어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권부터 공략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남부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북미나 이쪽 북쪽 말고 이제 적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요 근방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데 요거 중심으로 좀 중국하고 같이 좀 교류를 좀 더 하고 있고 원래 그 TTP라고 그래서 미국이 한 태평양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거에 대적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옛날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떻게 회담 좀 가져보려고 난리를 치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요즘에는 중국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변동들이 지금 최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 공략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부터도 중국이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 중국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 다자주의를 통해서 혹은 소지역주의, 지역주의를 통해 가지고 흔히 개도국 혹은 그 빈공국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랑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걸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국가들이 막 독립하고 이러면서 그 미국 중심의 질서가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NGO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게 너무 서구 중심 특히 미국 중심이 아니냐 니네 질서를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사실은 뭐 5, 60년대부터 쭉 있었고 뭐 아시아 국가들의 옛날 개념으로 이제 비동맹이니 비동맹, 제3세계니 하는 게 제3세계들이 연맹이라든지 요즘 이런 이제 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예,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뭐 중앙아시아에도 손을 내밀고 뭐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걸 만들고 아세안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계속 맺고 있고 뿐만 아니고 1대1로라는 이름으로 1대1로는 옛날에 실크로드를 다시 건설하는 거지만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되게 이게 사실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되게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강대국들이 주목받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나 빈곤한 국가들과 중국은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네트워크들을 만들고 그런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찌 본다면 전통 노선에 가까운 거고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이제 이른바 미국과 미국 동맹 간의 균열 틈새를 파고드는 것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유럽 공략. 중국이 지금 유럽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럽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완전히 손을 잡게 된 계기는 사실 80년 전에 2차 대전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이 지금까지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다가 또 전쟁을 통해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판이 깨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동맹은 사실 80년밖에 못 갔다는 것이 이제 유럽인들의 한탄인데요. 사실상 이게 유럽과의 관계, 동맹 관계가 제대로 엮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왜요? 그 유럽의 식민지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정서가 살짝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 나라마다 진짜 중국의 개발 산업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부동산에 초집중해서 굉장히 열심히 중국이 그동안 작업을 했지만 네. 아프리카 쪽에서 반감도 심하거든요. 너무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과거에 유럽의 식민지 안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깨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유럽 식민지였다고 이번에 이제 또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경계심. 그렇죠. 그래서 그게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이번에 그 중국이 들어와서 뭐 이제 돈을 투자해서 어떤 이제 인프라 시설 같은 거를 짓는데 근데 너무 현지에서 중국인들이 인종차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케냐 안에서. 그래서 이제 케냐 안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죠. 우리는 영국이 싫어서 지금 도망친 건데 중국한테 이런 대접과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영국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이제 그 비속어에 먼차 지나가니까 먼차 온다고. 그죠?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과거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굉장히 뿌리 깊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시 되지 말자 뭐 이러고 있는데 가뜩이나 인터넷도 발달한 시대에 정보의 공유도 굉장히 옛날보다 또 빠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유럽 공략하면서 환경정책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뭐 혹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쟁 같은 게 물론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관세 폭탄을 맞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병상련에 있는 나라들끼리 자꾸 뭉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중국이나 영국처럼 이제 계속 갈등 관계에 있다가 이번에 정말 누가 봐도 원래 절친이었던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갑자기 들러붙는 이런 나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평상시 이제 인사 안 하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친한 갑자기 척하는 친해지는 그러니까 요새 저희도 계속 뉴스를 분석해서 보지만 아니 이 나라는 그 과거에 그걸 잊었나? 뭐 이래서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왜들 이렇게 친해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국제사회는 진짜로 그 항상성이라고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 나토 정상회의 초대받아서 가고 막 할 때 이 나토에서 뭐 신안보 협력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타깃이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중국을 아예 거기다가 그 공동성명문에 거의 적시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년 만에. 네. 이제 유럽 안에서도 온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EU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안보의 위협이라 하는 건 러시아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전히 동유럽들은 중국이 이제 전쟁 중에 러시아를 우회 지원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나라들은 지금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아직 완전히 그렇게 돌아선 것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영국 같은데요. 영국은 사실은 홍콩 시위 이후에 어떻게 홍콩을 그렇게 니네가 이중 체제 유지한다고 해놓고 네, 그렇게 하느냐 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양국 관계가 완전히 차가워졌었는데 최근에 그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중국하고 지금 고위급 회담을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좀 이야기들이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여전히 안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돌아선 상황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지금 이제 약간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불면 중국 봉쇄 고립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은 트럼프 딱 재집권하니까 미국 왕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딱 충돌 지점이 딱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트럼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이 굉장히 양가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이제 탈미국하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자 하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또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도 부과하고 계속 이렇게 트럼프처럼 보호 장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분명한 또 타격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의 그 기조를 유지하는 한 동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국제사회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큰 그림은 미국 대 중국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한한령 해제 뭐 얘기가 조금씩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한한령에 대해서 중국이 곧 해제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는 건 맞아요. 네, 중국 내에서 어떤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금야금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한령 해제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예. 해제를 거의 의미하는 듯한 그런 뭐 예를 들면 콘서트를 허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이 한국에게 마음을 좀 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올해에 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내수를 키우는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한령 해제랑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땐 한국만큼이나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중국 경제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하고 뭐 예를 들면 무비자 기간을 연장해주고 뭐 이런다 그러면 사실 국내에서 어떤 혐중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중국 안에서는 혐한 같은 건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냥 그래요? 네. 혐한 같은 거는 그냥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정책이나 사람들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죠. 예컨대 중국이란 나라를 모욕하거나 혹은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중국의 문화나 역사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현중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그런 중국 관련된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중국에 그다지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더더욱 한국에게 이제 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갈 때 비자를 늘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무비자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국이 확실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와 외교 관계에서는 이게 비자냐 무비자냐 이런 게 굉장히 관건인데 중국이 처음으로 그런 식으로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협정을 맺은 거 보면 앞으로 지금 한국과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있다라는 걸 은근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어려운 게 제 입장에서는 항상 뉴스 분석이 어려운 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표현할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왕이 외교부장이 말하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저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아, 그거를 약간 거의 이집트 상형 문자 해석하듯이 맞아요. 그래서 해석해야 되게 됩니다. 어려워요. 중국의 메시지가 원래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트럼프처럼 그냥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말을 쫙 해버리니까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머리 아플 일이 없는데 중국은 늘 저 한포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 사람의 행보는 어떤 건지 뭐 양회에서 뭐 어떤 단어가 오갔는지 이게 그 진짜 상형 문자 분석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에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단 상대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 무비자 정책 같은 것도 제가 어제 이제 중국 전문가랑 통화를 좀 했는데 오. 이게 그 외교부끼리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가 쉽게 말하면 내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옛다 하고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우원식 의장이 시진핑 만났을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때도 뭐 그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상. 예, 오픈되어 있고. 예, 분위기상. 그렇게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이런 그 미국이 공백인 이런 국제 질서에서 미국과 틈새를 보이는 국가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도 지금 이런 경제적인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나 뭐 공급망의 재편성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한국과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제스처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중 내지 협중 정서 달래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세계 전략상 어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복원해내는 것도 전략상 중요하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 탄핵 국면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놔두도록 하고 유럽은 지금 반응이 어떻다고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디커플링 불가능하다. 라는 걸 사실상 저는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인정했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도 그렇지만 사실 트럼프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리고 계속 그 트럼프 1기 그리고 그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후에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중국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걸 느낀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유럽이 패권을 쥐고 가기 위해서도 사실 중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해서 아마 협력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연애 관계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고 거래 관계에서는 더 아쉬운 사람이 약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 관계에서 유럽이 더 아쉬우냐, 중국이 더 아쉬우냐. 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쪽이 더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유럽, 유럽이 저도 유럽. 네, 조금 예. 더. 유럽이 더 아쉬워한다. 네.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안보 위기에 일단 처해 있는 상황이든 중국은 일단 안보 위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을 본인들이 치냐 마냐의 문제인 거지 본인들이 침략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안보적에서 일단은 중국이 훨씬 더 우월한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중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안보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또 미국하고도 이제 똑같이 싸워야 되고 그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이 없으면은 손해 봐야 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럽이 조금 더 지금 애가 타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의 밀착을 트럼프가 그냥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편으로 본다면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 국제관계를 주로 국가들 간의 힘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까 저기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훨씬 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놨던
세계 질서는 그리고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는 예. 단순히 미국이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엔이나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제적이고 혹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인 가치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질서들을 80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미국이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그랬을 때 하지만 여전히 그 구조는 남아 있고 그 구조가 국제사회에서 질서를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고 뭐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도덕적인 그 지도자가 공백인 상황에서 지금 EU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신들이 어떤 그 기존에 존재하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중심되는 질서를 내가 사실은 이거를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게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주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서 한 번에 손을 다 떼버렸고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이런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미국 역할은 점점 더 줄어들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도덕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주제가 어찌 보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성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후에 해외 원조를 참 많이 끊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마약 문제가 더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의 해외 원조는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일단. 그리고 뭐 UNHCR이라든지 이런 쪽에 미국의 자본이 한 60% 이상. 이렇게 된 거는 2차 대전 끝나고 유엔이 조성되고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 전쟁인 나라의 해외 원조를 통해서 안정시키고 그 평화를 도모하자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하고 또 해외 원조도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도 미국의 원조들이 계속 들어왔었던 거고 그걸 기반으로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발전의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 전역이 다 그랬고 또 개발 국가에 상당한 말하자면 돈줄이 돼줬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미 행정부 안에 국제개발처가 있어요. USAID라는 네네네. 그 해외 원조 계약 90% 이상을 지금 중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아프리카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90% 이상 중단한 상황이고 600억 달러 규모 원조를 삭감했다고 해요. 그 더군다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해고라든지 그건 거의 칼바람이 불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의존을 하고 다른 나라도 미국의 자본이 어느 정도 돈이 이만큼 들어온다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각 나라마다 국가 행정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특히 남수단 같은 나라는 거의 해외 원조, 특히 이제 미국의 원조가 3배 가량이 그러니까 국가 그 예산 자체적으로 있는 국가 예산의 3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끊겨버리면 한꺼번에 그냥 쫙 자금줄이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남수단이 가뜩이나 지금 기아에 또 내전에 원래 이게 배고프면 내전이 심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친구끼리 뭐 동생끼리 이렇게 뭐가 없을 때 사실 다툼이 있는 거지. 돈이 많으면 서로 베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수단 가뜩이나 내전에 불꽃이 조금 막 피다가 어쩌다 확 일어나도 뭔가 국제사회가 들어가서 좀 끄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활화산이 될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콩고 같은 나라는 이미 지금 내전 상태에서 난리가 나 있고 그런 이거를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엔이 뛰어들면서 특별 예산을 또 받아갖고 들어갔는데 90% 이상이 깎여버리니까 이제 대외 원조 지원이
거의 아프리카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분쟁 국가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 얘기하셨으니까 에이즈와 난민 지원사까지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면서요. 네, 아프리카는 미국이 일단 손 떼자마자 보건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바로 닥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가 되거나 병원이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고 이런 영향 때문에 남아공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원조가 끊기는 걸로 인해서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뭐 난민 문제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난민들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라는 걸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항 미사일까지? 네, 미사일 실은 배를 이제 두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법 이민자 문제는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뭐 미국 지원받아서 마약 퇴치 프로그램 진행하던 나라들도 전부 다 일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거기는 테러 그리고 뭐 워낙 이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 치안 관련된 자원의 한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원이 중단되면서 당장 다른 지원국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치안 관련된 사건들이 벌써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마약 프로그램을 남미에서 했던 건 어디까지나 그 치안을 안정시키고 그 마약 갱들이 많잖아요. 이 갱들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이 마약 퇴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걸 일순간에 중단해버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던 일자리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유지됐던 치안 레벨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한 것처럼 내 편이 아닌 애들, 우리 돈도 안 되는 애들을 잘라버려 하면 그냥 없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관들이 거기서 특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안전, 인간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마약 문제도 이제 미국도 분명히 바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IOM 같은 경우에 이제 인력이 뭐 몇백 명씩 없어지고 미국 내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도 이민이나 난민 문제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을 아직 아마 그 생각이 없이 지금 계속 그냥 무조건 다 돈을 끊으면 될 거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미국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식량 원조나 보건 뭐 지원 이런 것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인권 감시라든지 부정선거 감시라든지 저희가 일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이것도 끊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미국이 지금 일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최강 대국인 천조국인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해? 라는 이제 기조가 확산이 되면서 트럼프 중심으로 모여.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스웨덴에서 나온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나온 민주주의 지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선거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조금 하락한 나라로 이제 분류가 됐고 그리고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가 됐고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에서 쇠퇴했다고 보여지는 나라들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이런 국가들의 민주주의 후퇴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공통점은 이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미국이 다시 이런 것들을 재개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국가인가 하는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또 언제 또 표변할지 모른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 며칠 보면 무슨 탈레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 유펜에 무슨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를 그 뭐 제재 안 했다고 연방에서 주는 1억 7,500만 달러를 삭감. 그다음에 뭐 그 교육부 폐지. 교육부 폐지. 뭐 이오지마 그 수복하는 그 유명한 사진 있죠. 그 깃발 들어올리는 깃발 올리는 사람 중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다 그래서 그 사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삭제. 근데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그렇죠. 샷다운 시켜버린 거 진짜 예. 놀랬거든요. 그 질문 하나를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은 질문 하나를 했다는 이유로 그 기자는 물론이고 그 회사가 날아갔어요. 단전 단수는 안 했대요. 아, 그건 뭐 단전 단수보다 훨씬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더 훨씬 심한 심하죠. 차라리 그거 하고 회사를 살려주면 좋은데 아니 언론사거든요. 민주주의의 지표는 사실 언론의 가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저렇게 언론사를 손댄 거가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다 그 행정명령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의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의회? 그러니까 사실 행정명령이라는 게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아주 반드시 이제 명령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의회가 이걸 제재할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있어서 이제 정말 수많은 행정명령이 있지만 그중에 진짜 굵직한 것들은 연방법원이 지금 계속 차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발생한 일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민자들을 그냥 내보냈잖아요. 비행기 백시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미 영토를 떠났대요. 네, 영토로 떠났다면서. 근데 비행기가 2대였단 말이죠. 네. 한 대는 한 그럴 수 대는 있어. 있었어요. 근데 한 대는 맞아요. 있었는데 걔는 안 보내도 되는데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연방법원의 법까지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사법부까지 건들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권 분립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정책들이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정책들이 또 먹히고 있다고요?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같아요. 특히 뭐 결국 혐오 정서를 자극을 해서 예. 그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지지 기반으로 이제 그 삼으려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수법 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해외 원조 동결이라는 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참 많은 기여, 평화를 위한 기여를 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된 뒤로 미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 반응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모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쓸데없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퍼줬었어? 아니 우리한테 퍼주지 당연히 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걸 자꾸 해야 돼 글로벌 리더라고 부르지 마 우리 싫어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알겠습니다. 우리의 근데 세금으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 국내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다시 해외 원조 중단으로 돌아가서 트럼프도 명분이란 건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 원조를 그러니까 끊는 이유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언제까지 니네가 우리 도움으로 살래? 그렇죠. 자강해라 뭐 이런 겁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원조라는 것과 관련해서 물론 미국의 입장은 왜 우리가 더 이상 이 밑빠진 독에 왜 돈을 부어줘야 돼?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그리고 전 주미 아프리카 연합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 정부의 무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본인들이 퍼줄 건 다 퍼주고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끊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강의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런 식의 해외 원조가 실질적으로 수혜국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현대에서 이 국제사회 원조라는 게 뭐 종교나 인종이나 뭐 국가를 떠나서 인류가 인류에게 할 수 있는 국가가 국가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도울 수 있는 수단인데 근데 이제 이 미국의 해외 원조 중단이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막고 있다 수혜국에 그런 이유로 이걸 막는다는 거는 사실상 그냥 목숨줄을 끊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죠. 옛날 그 80년대 7, 80년대 이른바 종속 이론이 막 한때 그 막 유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거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그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가 원조를 통해서 제3세계 국가를 속국화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그래 종속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좀 송현석 기자의 설명을 듣다고 불현듯 그게 떠오르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그 종속 이론가가 된 건가요, 그러면? 종속 이론가가 됐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힘이 덜 세네. 나한테 덜 도움이 되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토나 유엔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완전히 내 편 안 들어주네. 이스라엘한테 자꾸 뭐 잘못했다고 하네. 이러니까 아이 몰라 돈 다 빼버려. 약간 이런 거에 더 그러면 가깝지 않은가. 본전 생각난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해외 원조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원조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은 주로 뭐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발전을 돕거나 뭐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굉장히 순수한 의미의 원조에 가까웠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근데 중국은 상업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빚내주고 고리대금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마음을 바꿔먹으면 중국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은 사실상 나라를 통째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원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결과적으로 원조를 만약에 미국이 꼭 해야겠다면 차라리 괄호치고 중국처럼 상업적인 원조를 하겠다. 그래야지 미국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왕이 부장이 유럽 순방을 가서 미넨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기존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늘날 실제로 질서를 위협하고 협정을 파기하며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국가로 인해 유럽은 매일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제질서에서 성장했고 이 질서의 수혜자다. 우리가 할 일은 다수 국가의 바람에 따라 이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미국이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을 얘기하고 자기가 거기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대해서 모두 빠져나갈 때 오히려 중국이 이 질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금 이런 사태에서 접근을 하기 아무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미국과 동맹 간에 벌어지고 있는 틈새를 중국이 공략한다고 했는데 또 제2부로서 미국의 원조 중단의 빈 구멍을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뭐 차원이 뭐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나 머니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이나 머니에 흠뻑 젖어들어 있는 일부 이제 지원받는 수혜국들은 향후에 이제 중국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과연 원조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비즈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중국이 어떤 와서 거의 사채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다. 그래서 반중 감정이 사실 이게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해외 원조 중단한 이 몫을 이제 유럽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이제. 그래요? 아니 60% 빠진다 해도 40% 유럽 쪽에서 하고 있었고 과거 식민지에 대한 어떤 배상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 빠졌으면 근데 막 전쟁이 나고 그러면 유럽 내에서 저걸 이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구도가 정말 자기 이익 우선적으로 국제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예측을 하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좀 더 따라서 확인을 해야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겠구나. 옛날에는 인도주의, 인류의 평화 이런 고차원적인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러면 중국이 이른바 원조 대상국들 에 대해서 원조를 대신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이라든지. 그렇죠. 중국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또 있을 거고. 네, 영향력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자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국들을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미 경제를 위한 어떤 포석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원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어떤 이른바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기반 시설 쪽으로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요? 중국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불만도 많은데 그러니까 중국 그런 거 져준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회사가 와서 짓고 자기들이 돈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다 채무를 이제 우리가 빌려줄게 한 다음에 돈 못 갚으면은 그럼 우리가 한국 가져갈게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반중 감정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작년에 중국이 그 아프리카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인민대회당에다 다 앉혀놓고 그 아프리카 뭐 중국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67조를 지원하겠다. 근데 모든 원조는 그게 서방에서 주는 원조든 아니면 중국에서 주는 원조든 지배 구조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부분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뭐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원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해주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민심을 달랠 수 있으니까 일단 당장.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이 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그 강대국들이 서로 유럽과 이런 뭐 아시아와 이런 데만을 볼 때 중국은 그들이 보지 않는 뭐 그러면 지역들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면 춘궁기 때 지주가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땅을 빼앗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았잖아요. 네. 비스무리하네요. 비슷하죠. 그리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원조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원조는 OECD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OECD 기준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정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만큼의 원조를 했는지는 그 나라랑 중국밖에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그 지주가 못 갚았다는 이유로 소장농의 땅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나라가 이건 너무 뭐 부당하다 이렇게 어떤 국제사회의 요청을 호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서인데 그거를 합법적이지 않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사실 앞으로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상들이 뭐 쉽게 말해서 권위주의 정부다 보니까 중국과의 그런 불공정 계약서를 쓰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면 그냥 가서 다 사인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국제적으로 반중 연대가 구축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프리카만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 원조 부분에 지금 그 그러니까 마약 단속이 이제 그걸로 미국이 쓰던 예산이 빠지면서 중국이 또 그쪽을 또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아프리카보다 저는 중남미가 더 걱정이거든요. 거기가 어차피 지금 계속 그 페나릴의 원료를 지금 중국이 계속 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빠지면 중국에게 완전히 그냥 풀어준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풀어준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미의 정상들은 반드시 중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안보 전선에 남미의 이 마약 이게 큰 관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거기 깽단이 세요. 이게 전쟁의 불씨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미중 관계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얼마든지 조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 삼아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뭐 앞으로의 관계는 앞으로의 이제 미래는 사실 어느 정도 그려진 부분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계속 패권 경쟁을 해 나갈 거고 그 중심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영국과 중국을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친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관계들을 반복하겠지만 저는 이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지금의 트럼프 2기와 중국이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지금 두 나라 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이어지거나 혹은 어느 나라가 자국 영토를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빼앗겨도 괜찮은 건가? 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옆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것도 모자라서 팔다리를 자르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사람은 원래 그런 거지. 이익을 위해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인간다운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깊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다른 점을 좀 줄 것이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시진핑은 3연임을 지나서 이제 4연임까지 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분명히 마련을 했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네, 임기가 있다는 게 지금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길면 듭니다. 4년, 짧으면 2년.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것도 지금 확신이 안 들어요. 아. 이제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트럼프가 장기 집권을 획책할 거라는 말씀은 설마요? 아니겠죠? 그거는 네. 아니래도 야, 요즘 하도 초현실 장면을 많이 맞아요. 봐가지고 트럼프 다시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SF 같아요. 예. 그 트럼프가 이렇게 재빠르게 모든 거를 다 손을 놓으면서 또 재빠르게 국제사회가 다극 체제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브릭스도 점점 지금 5개국에서 시작했다가 10개국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편되는 와중에서는 이 미중 패권 경쟁이 되게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허무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또 다른 툴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연합 뭐 이런 얘기도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다시 물음표가 찍히는데 참 느낌표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근데 일단 기다려야죠. 우리는 결정부터 결정을 할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대비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너무 역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국제 외교가 변하고 있는 거라서 어휴. 그 과정을 다 팔로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을 알겠습니다. 어떤 데미지나 이런 건 되게 걱정이 되는데 요새 계속 경제 동반자 협정이 모든 게 여기 어느 편에 쓰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뭐든 빨리 우리도 이 전설에 빨리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오늘 결론 삼고 마무리하시죠.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